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해발이 0미터가 넘는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 그 거대한 안반 아래 60미터 깊숙한 곳에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비밀 시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입니다. 그들은 이곳을 신조차 뚫을 수 없는 불침의 요새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현대 과학과 공학의 정점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미터 두께의 강화 철근 콘크리트, 그 위를 덮은 수십 미터의 단단한 화강암. 일반적인 미사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이 지하 벙커는 현대전의 악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미 공군은 물리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창을 준비했습니다. 산을 통째로 관통하여 그 심장부를 타격하는 무기, 바로 벙커 버스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무기 소개가 아닌 이란의 지하 요새를 파괴하기 위해 동원되는 과학적 원리와 공학적 경이로움을 해부할 것입니다.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유령, 이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그가 품은 14톤의 괴물 GBU-57 MOP. 이들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하는지 그 치밀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먼저 타격 목표를 분석해 봅시다. 이란은 과거 오시라크 원전이 이스라엘에게 폭격당한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요 핵시설을 지하 깊은 곳, 그것도 산맥의 허리춤을 파고 들어간 터널 속에 분산시켰죠.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질학적 방어막을 활용한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특히 포르도 시설은 산 하나를 통째로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도 입구를 찾기 힘들고 입구를 찾아낸다. 한들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해 내부를 타격하는 것은 재래식 폭탄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Anti-Access Area Denial,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하의 방어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의 하늘은 S-300PMUE와 자체 개발한 바바르 373 같은 첨단 방공 시스템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밖의 파리 한 마리도 잡아낼 만큼 예민합니다. 일반적인 F-15나 F-16 전투기가 접근한다면 목표물 근처에 가기도 전에 격추될 운명이죠. 이 방공망은 마치 촘촘한 그물과 같습니다. 적어도 침투를 노리는 순항 미사일은 단거리 대공포가, 고고도 폭격기는 장거리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죠. 이 죽음의 구역을 뚫고 들어가 정확히 벙커의 환기구 위나 입구 상공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란의 레이더 운용병들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형상, 레이더파를 흡수하고 산란시켜버리는 검은 가오리, 비-스피릿이기 때문입니다. 비-스피릿. 대당 가격 약 2조 5천억 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항공기입니다. 이 기체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공기역학보다는 전자기파 역학을 우선시하여 설계된 날아다니는 수학 공식 그 자체입니다. 꼬리 날개가 없는 전익기 형태는 레이더파가 반사될 모서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기체 표면을 덮고 있는 특수 도료와 복합 소재는 레이더 전파를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흡수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전파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레이더 화면상에서 비는 거대한 폭격기가 아니라 작은 새 한 마리 혹은 곤충 정도로 인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우 observable 기술의 정수입니다. 또한 비는 엔진 배기열까지 숨깁니다. 4개의 엔진은 기체에 깊숙이 매립되어 있고 배기구는 차가운 공기와 섞여 위쪽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상의 적외선 탐지 장비가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여론을 찾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시각, 청각 그리고 전자기적 감각까지 모두 속이는 완벽한 은신입니다. 이러한 은밀함 덕분에 비인은 적의 심장부까지 조용히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투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임무는 그 거대한 폭탄창을 열고 지하 깊은 곳에 숨은 적에게 선물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작전의 주인공, GBU-57 MOP입니다. 벙커버스터의 역사는 창과 방패의 끊임없는 경쟁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은 이라크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급한 대로 8인치 곡사포의 포신을 잘라 폭약을 채워 넣은 것이 GBU-28의 시초였죠. 하지만 이란의 벙커는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하 60m, 아파트 20층 높이의 땅속입니다. 기존의 GBU-28이나 GBU-37로는 기껏해야 6m에서 30m 정도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을 뿐입니다. 무니저, 나탄즈나 포르도 같은 초심도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질량과 운동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잉사는 미공군의 요청으로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식 명칭 GBU-57,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줄여서 MOP라고 부릅니다. 길이 6.2m, 무게 약 14톤, 이것은 F-16 전투기 한 대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GBU-57의 비밀은 단순히 무겁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관통력입니다. 전체 무게의 80% 이상이 폭약이 아닌 특수 합금으로 된 케이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탄두의 앞부분은 다이아몬드보다 강하다는 특수 강철 합금으로 제작되어 충돌 시 부서지지 않고 안반을 분쇄하며 파고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톤의 쇠기둥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면에 꽂힙니다. 이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약이 터지기 전 순수한 충돌 에너지만으로도 이미 지진에 가까운 충격을 주며 지층을 뚫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폭탄이라기보다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뚫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터져야 하죠. 너무 일찍 터지면 지표면만 날아가고 불발되면 그저 비싼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스마트 지연 신관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 신관은 폭탄이 뚫고 지나가는 매질의 밀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흙, 안반, 첫 번째 콘크리트 천장, 그리고 빈 공간. 신관은 이 충격 패턴을 읽어냅니다. 아직이다. 더 깊이, 더 깊이. 그리고 마침내 목표한 깊이의 벙커 내부 공간, 즉 VED를 감지하는 순간 기폭 신호를 보냅니다. 벙커 안의 사람들에게는 천장이 뚫리는 소리와 함께 지옥이 열리는 순간일 것입니다. GBU-57 내부에는 약 2.4톤의 고성능 폭약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폭약은 일반 TNT보다 폭발력이 훨씬 강력하면서도 충격에는 둔감하여 관통 중에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폭발하는 순간 닫힌 공간의 압력 효과로 인해 벙커 구조물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제 작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작전명 사일런트 해머. 미 본토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기지 혹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비스피릿 편대가 이륙합니다. 칠흑 같은 밤, 무선 침묵 상태로 말이죠. 이란까지의 거리는 핍니다. 공중 급유가 필수적이죠. KC-135나 KC-46 급유기가 미리 약속된 공역에서 대기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수천 미터 상공에서 두 기체가 도킹하여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적의 위성이나 레이더에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란 영공에 진입하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조종사들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위협 회피 경로를 비행합니다. S-300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마치 유령처럼 산맥 사이를 누빕니다. 목표 지점인 나탄즈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폭격수는 목표물을 조준합니다. GPS 유도 시스템이 벙커의 정확한 좌표를 GBU-57에 전송합니다. 도어스 오픈, 기체의 배가 열리고 14톤의 거대한 강철 덩어리 두 개가 차례로 투하됩니다. 중력에 이끌려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지면을 강타합니다. 엄청난 흙먼지가 솟아오르지만 폭발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땅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 분의 1초 뒤 두 번째 폭탄이 첫 번째 폭탄이 뚫어놓은 구멍으로 정확히 따라 들어갑니다. 이를 재차 타격 전술이라 부르며 관통 깊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하 60m, 드디어 벙커의 메인홀에 도달했습니다. 신관이 작동하고 거대한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충격파는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갈 곳을 잃고 벽과 천장을 수십 번 때립니다. 원심 분리기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지지 구조물은 붕괴합니다. 지상에서는 산 전체가 울리는 둔탁한 진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인공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죠. 위성 사진에는 산의 표면이 함몰되거나 환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포착될 것입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나탄즈 시설은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타격 능력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파괴할 수 있다는 메시지, 즉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역설적인 현실이죠. B-2와 GBU-57의 조합은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재래식 무기 중 가장 강력한 지하시설 파괴자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차세대 스텔스기 B-21 레이더의 등장은 또 다른 차원의 창과 방패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란 지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최강 무기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땅 속에 숨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깨뜨리는 기술. 여러분은 이 끝없는 군비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완벽한 방패 혹은 완벽한 창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그로스 산맥의 지질학적 특성은 벙커버스터에게 까다로운 도전 과제입니다. 이곳은 퇴적암과 변성암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층마다 밀도와 경도가 다릅니다. 이는 미사일이 관통할 때 경로가 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제이훅 현상이라고 하죠. 미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GBU-57의 노즈콘 형상을 수없이 개량했습니다. 뾰족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을 분산시키면서도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곡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사격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B의 표면은 곡률이 연속적입니다. 이를 Continuous Curvature라고 합니다. 각진면이 있으면 전파가 강하게 반사되지만 부드러운 곡면은 전파를 표면을 따라 흐르게 만듭니다. 마치 물방울이 둥근 표면을 타고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저주파 레이더는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장이 긴 전파는 기체 전체를 울림판처럼 공명시키기 때문이죠. 이란도 이를 알고 저주파 레이더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에 대비해 전자전기를 동반하거나 저주파 레이더의 낮은 해상도를 역이용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비폭격기는 단 2명의 조종사가 운용합니다. 미주리에서 이란까지 왕복 30시간이 넘는 비행. 그들은 좁은 콕핏 안에서 식사, 용변, 수면을 해결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견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대로 쪽잠을 자는 파월냅과 특수각성제 사용까지 고려된 인간공학적 스케줄이 적용됩니다. GBU-57의 개발 과정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초기 테스트에서는 폭탄이 지면에 닿자마자 케이스가 깨지거나 신관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 오작동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14톤의 질량이 멈추는 순간에 충격량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견디는 전자 부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이 폭탄 한 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확한 기밀이지만 약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무기치고는 엄청난 가격이죠. 하지만 이 폭탄이 파괴할 목표물의 가치, 즉 핵개발 능력의 제거라는 전략적 가치에 비하면 이는 저렴한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GBU-57은 폭발하지 않아도 무섭다는 점입니다. 14톤의 질량이 자유낙하하여 지면에 충돌할 때 국소적으로 리히터 규모 3 이상의 지진 효과를 냅니다. 만약 벙커가 부실하게 지어졌다면 폭약 없이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운동 에너지의 힘이죠. 신관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죠. 하드 타겟 드로이드 센싱 부스는 가속도계를 이용합니다. 폭탄이 콘크리트를 뚫을 때는 감속도가 크고 빈 공간에 들어서면 감속도가 줄어듭니다. 이 미세한 가속도 변화 그래프를 AI가 판독하여 지금이다라고 기폭 장치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들은 지하 시설 주변의 디코이,
즉 가짜 입구와 여론을 배치하여 미군의 타격을 교란합니다. 또한 GPS 제밍을 통해 유도 폭탄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려 시도할 것입니다. B-2와 GBU-57은 이러한 방해 전파 속에서도 목표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GBU-57은 GPS뿐만 아니라 관성 항법 장치를 병행 사용합니다. 위성 신호가 끊겨도 투하된 순간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여 스스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죠. 오차 범위는 몇 미터 이내. 축구장 크기의 벙커를 맞추기에는 충분한 정확도입니다. 핵시설 타격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방사능 유출입니다. 벙커버스터가 지하에서 폭발하면 그 안에 있던 우라늄 농축 장비들이 파괴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분진과 함께 대기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과 환경에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기에 미군은 바람의 방향과 기상 조건까지 고려하여 타격 시점을 정합니다. 타격 후에는 BDA, 즉 피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위성 드론, 그리고 지상의 첩보 자산이 총동원됩니다. 갱도가 무너졌는지, 열화상 카메라의 내부 화재가 감지되는지, 방사능 수치가 급증했는지 등을 분석하여 재타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군은 GBU-57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운동 에너지를 더욱 극대화할 것입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충돌한다면 폭약 없이도 GBU-57 이상의 관통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그야말로 신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은 외교의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비위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무기는 사용될 때보다 경납고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할 때 더 큰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비의 유지 보수는 악명 높습니다. 비행할 때마다 스텔스 코팅이 미세하게 손상될 수 있어 매 비행 후 며칠간의 재도장 작업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특수 경납고에서만 보관해야 하죠. 이 까다로운 귀하신 몸을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이 투입됩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GBU-57급의 체급과 관통력을 가진 무기는 아직 미국이 독보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폭탄을 크게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싣고 나를 수 있는 대형 스텔스 폭격기가 있어야만 운용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GBU-57의 케이스에 사용된 이글린 스틸은 미 공군 연구소가 개발한 특수강입니다. 탄소와 텅스텐, 니켈 등을 정밀하게 배합하여 고강도와 인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깨지고 너무 무르면 찌그러지는 딜레마를 해결한 금속공학의 걸작입니다. B 조종사들은 시뮬레이터에서 수없이 일한 타격 훈련을 반복합니다. 가상의 S-300 미사일이 날아오고 엔진이 고장나는 상황 등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습합니다. 실제 작전은 그들에게 익숙한 또 한 번의 연습처럼 느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시설의 깊이를 더 깊게 파고 콘크리트 사이에 충격 흡수층을 넣어 벙커버스터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스마트 벙커 설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도 두꺼워지는 법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톨보이나 그랜드 슬램 같은 지진 폭탄이 벙커버스터의 조상입니다. 당시에는 비행기의 조준이 부정확해서 무조건 크게 만들어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이었죠. 지금은 정밀 유도 기술 덕분에 수술용 메스처럼 정확히 환부만 도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위는 수직꼬리 날개가 없어 방향 제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날개 끝에 드라그러덜가 수시로 펴졌다 접혔다 하며 미세한 저항을 만들어 방향을 잡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컴퓨터가 초당 수백 번 제어하며 인간의 감각으로는 비행이 불가능한 기체입니다. 지하 폭발 시 발생하는 열압력 효과도 중요합니다. 벙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의 폭발이 일어나면 산소가 순식간에 연소되며 엄청난 고열과 압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장비 파괴뿐만 아니라 내부 인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B-2 단독 작전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정찰 위성이, 상공에는 조기 경보기가, 그리고 사이버 부대가 이란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합동작전이 펼쳐집니다. GBU-57의 투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클라이맥스일 뿐,
그전에는 수많은 악기들의 연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중동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란의 보복,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 폭등, 미국의 대통령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까지 고민해야 할 변수는 폭탄의 관통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이란은 벙커 입구에 여러 개의 강철 차단문을 설치했습니다. GBU-57이 하나를 뚫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다음 문에서 막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이에 맞서 미군은 폭탄의 신관 설정을 조절하여 첫 번째 문을 뚫고 지나간 뒤 두 번째 문 앞에서 터지게 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14톤짜리 폭탄을 기체에 장착하는 것부터가 대공사입니다. 특수 제작된 유압 리프트가 필요하며 1mm의 오차도 없이 폭탄창에 결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하면 수조 원짜리 폭격기와 폭탄을 모두 잃을 수 있기에 무장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작업합니다. 비인은 1980년대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내부는 완전히 새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갖췄죠. 특히 DMSM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적의 최신 방공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지하시설 내의 정밀 기계들, 특히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는 미세한 진동에도 파괴됩니다. 굳이 벙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GBU-57의 충격으로 인한 강한 진동만 전달되면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도미노처럼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킬 요가입니다. 타격 직후 미군은 RQ-170이나 RQ-180 같은 스텔스 정찰 드론을 띄워 현장을 촬영할 것입니다. 과거 이란에게 RQ-170을 납포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지만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드론을 밀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탄즈 외에도 이란 전역에는 미사일 기지가 지하에 숨겨져 있습니다. GBU-57은 핵시설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하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 타격하여 이란의 반격 능력을 꺾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전략 무기인 셈이죠. 우리는 기술의 정교함에 감탄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무기가 결국 사람을 살상하고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공학적 경이로움 뒤에는 전쟁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될지 파멸의 도구가 될지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비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 가상 시나리오처럼 30시간 임무를 수행하면 연료비와 유지비로만 45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폭탄 값까지 합치면 작전 한 번에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말 그대로 돈을 태우는 작전입니다. 이란은 비스타틱 라달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전파를 쏘는 곳과 받는 곳을 분리하여 스텔스기에서 비껴나간 반사파를 다른 곳에서 수신하려는 시도죠. 창이 날카로워질수록 방패도 진화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군은 GBU-57의 개량형을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뚫기 위해 로켓 부스터를 장착하거나 더 강력한 폭약을 사용하는 방안 등이 연구되고 있죠. 언젠가는 지구 반대편까지 뚫고 들어갈 기세입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은 구름이나 안개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GBU-57은 GPS, INS 방식을 주력으로 하기에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적이 가장 방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타격의 최적기입니다. 핵시설 타격은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선제 타격이 자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방사능 유출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군사작전 뒤에는 항상 복잡한 법적, 윤리적 논쟁이 따라다닙니다. 벙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폭발 압력이 터널을 타고 이동하며 구석구석 파괴하도록 설계된 GBU-57은 마치 혈관을 타고 퍼지는 독처럼 시설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단순한 폭파가 아닌 구조적 특성을 역이용한 정교한 파괴 공학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정비사, 무장사, 조종사, 작전 장교, 수천 명의 땀과 노력이 비 한 대의 비행에 담겨 있습니다. 기술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들의 노고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란의 지하 요새, 그것을 뚫으려는 B2와 GBU-57. 이것은 현대 과학기술의 총집합체이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력으로서만 존재할 때 그 가치는 가장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결과는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그대로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지하 벙커와 벙커버스터의 대결. 여러분은 어느 쪽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창일까요? 방패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흥미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과학과 군사기술의 만남, 상식 파괴 과학 채널은 앞으로도 더 놀랍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EI의 공중전 시뮬레이션을 다룰 예정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끼리 붙으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자료와 출처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밀리터리 마니아들을 위한 추천 영상도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보너스 상식, B-22 폭격기에는 침대도, 냉장고도, 심지어 전자레인지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거리 비행을 위한 필수 생존 아이템들이죠. 정말 하늘을 나는 집이 따로 없습니다. 또 하나, GBU-57은 너무 무거워서 전용 운반 트레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MHU-196M 트레일러인데 이 트레일러 가격만 해도 웬만한 고급 스포츠카 수십 대 값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상식 파괴 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